네, 무응답 척도는 이제 물음표로 표기를 하고 cannot say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응답 척도가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응답, 둘 다 응답하는 경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효 처리가 되는 이제 척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처리가 되면 이 무응답 척도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척도의 상승 요인들은 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독해력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13세 이상 정도, 6학년 정도 이상의 우리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MMPI 검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 부족한 경우, 또 지적인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의심이 될 때 이러한 이제 무응답 척도가 상승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 네,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검사 받기 싫은 것이죠. 비협조적인 태도. 네, 불성실하게 검사 받기 싫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강박적일 때. 강박적인 어떤 그 성향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응답을 못하냐 라고 하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기 때문에 예 아니요로 이렇게 딱 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강박적인 어떤 스타일의 성격이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둘로 갈라야지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둘 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응답도 좀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는, 그래서 검사의 어떤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는 그러한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한 50분에서 90분 정도를 그 정상적인 범위의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3시간을 시험을 봤다. 이 MMPI 검사를 했다. 그러면 이런 강박적인 스타일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네, 극도의 불안. 네, 심리적인 불안이 이러한 그 MMPI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방어적인 태도.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러한 답변을 회피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추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부주의. 네, 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이제 코딩상의 실수로 이렇게 무응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코딩상의 실수.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검사한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무응답이 상승하는 요인들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무응답 척도가 빠트린 문항, 그 다음에 모두 응답한 문항에 이제 답한 경우이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구조화할 적에 문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금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6번에 이제 F척도 상승 요인이 있는데, 이 F척도는 비전형 척도로서 이제 타당도 척도의 하나이죠. 그래서 비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정신병리가 있는 집단에서 답변이 많은 거, 이러한 답변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가늠하는, 측정하는 척도다. F척도가. 그렇기 때문에 F척도가 상승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할 때 우리가 이제 F척도가 상승하게 되느냐.
우리가 형태 분석에서 보았듯이 이제 LFK로 놓았을 때 F가 높아지고 LK, 방어성이 낮아지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첫 번째로 검사를 한 피검자가, 내담자가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수 있다. 그죠? 주관적인 고통의 호소. 이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 그죠?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F 척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LK 척도, 방어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어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정신증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의도적인 경우. 뭐 꾀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부정왜곡.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징집 검사할 때 나는 이제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 못 간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이제 무응답 척도 상승 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독해력의 부족. 자,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답변 자체에 신뢰가 안 가는 경우, 타당성이 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F척도에 가장 적합한 우리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상승하는 원인. 그래서 우리가 F척도가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병리가 있는지 비전형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적절한 원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하는 경우, 뭐 비협조적인 태도, 아무렇게나 이제 막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비협조적인 태도, 이것은 뭐 비일관성이라든지 관련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F척도가 높아졌을 때 불인척도나 트린척도랑 같이 확인하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점상의 오류, 뭐 기록상의 오류,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담자에게 거기에 이제 그 체크된 문항들이 뒤에 그 MMP의 결과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크로스 체크해서 그 결과 이후에라도 혹시 이 내용이 이렇게 체크한 것이 맞는지, 좀 잘못 체크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박스 내용에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심리적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고민에 주의를 끌게 해서 도움을 청할 때 정상 중에서도 개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독자적인 생활태도, 그 다음에 신념을 갖는 사람,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비범한 사람에게서도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집단과 정신병리 집단을 구별하는 어떠한 그 척도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비범하거나 좀 창조적인 사람들도
건강하지만 이 비전형 척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고민이 있어서 그 내용에 조금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 F 척도가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병리의 문제랑 별개로 건강하지만 오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보시면 이제 MMPI-A에 대한 특징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 내용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놓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MMPI-A의 특징, MMPI-A의 특징 뭐 478문항이다 라는 거, 뭐 문항수를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대상이 13세에서 18세다. 그죠?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면 MMPI-2는 19세부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13세, 18세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 결국에 여기에 규준 참조 집단이 요 13세에서 18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을 바꿔서 한다 그러면 참조 집단 자체가, 비교 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적절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수가 조금 작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타당도 척도에서 이제 S 척도가 없다. 타당도 척도에서 S 척도가 없고, 그 다음에 이 MMPI-A에서는 K 교정을 하지 않는다. K 교정, 우리 MMPI-2에서는 14789 임상척도에다가 교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어성이 높아서 임상척도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MMPI, 청소년용에서는 K 교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4번, 5번인데요. 내용 척도하고 보충 척도가 있는데, 이 MMPI-A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내용 척도와 보충 척도가 있다. 이것을 이제 유니크 4, 유니크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MMPI-A에서 우리가 이제 MMPI-2에 사용하지 않고 MMPI-A, 청소년용으로만 별도로 만들어진 내용 척도가 4가지가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소외 척도, 그리고 낮은 포부 척도, 그 다음에 학교 문제, 그리고 컨덕트, 그래서 품행 문제. 요 2가지는 네, 추가로 청소년용에만 이제 들어간 것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직업적 곤란,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그러니까 청소년용에 맞춰서 별도로 이제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요 4가지가 유니크 4, 그러니까 이 내용 척도의 4가지 청소년용에만 있는 척도가 있겠다. 그다음에 보충 척도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보충 척도는 MMPI-2에서는 이제 15가지의 보충 척도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MMPI-A에서는 이제 6가지의 보충 척도가 있고, 그 중에서 3가지가 유니크하다. 무엇이냐면 ACK는 알코올 문제, 네, 알코올 문제, 약물 문제 인정. 그죠? 알코올, 약물 문제 인정. 그래서 ACK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PRO 척도가 있죠. 알코올, 약물 문제 가능성. 그죠? 이것은 알코올, 문제의 가능성.
다음에 이제 IMM 척도가 있습니다. 미성숙 척도.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에게 이런 알코올 약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보충 척도에 이제 별도로 개발해서 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MMPI-A가 이렇게 이제 MMPI-2하고 조금 다르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척도와 보충 척도에 청소년용으로 별도로 개발된 척도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MMPI-2하고 이제 MMPI-A 그 박스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았지만, 타당도 척도가 그 구성이 MMPI-2하고 MMPI-A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표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도 척도는 이제 그 여기에 이제 9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FBS 척도, 증상 타당도 척도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9개로 되어 있는데 MMPI-2에서는 무응답, 그 다음에 불인, 트린, F, FB, FP 이렇게 되어 있는데 MMPI-A에서는 불인, 트린 이렇게 되어 있고 F, F1, F2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형 척도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타당도 척도 정리를 해보면 MMPI-2에서는 F, 그 다음에 FB, FP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MMPI-A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 F1, F2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그 MMPI-2에서 원래는 이제 F 척도가 전반부에만 있었죠. 그래서 후반부 걸 별도로 만들어서 오리지널 버전과 그냥 같이 이제 보려고 F하고 FB를 만들었는데, 이 MMPI-A에서는 요게 F 척도, 그죠? 요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FB가 F2로 이렇게 변경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 F는 요거를 더한 거다. 네, 요렇게 F는 F1과 F2를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FP 척도는 이제 MMPI-A에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타당도 척도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구성 임상 척도도 아직 이제 MMPI-A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4, 유니크 3 이렇게 이제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MMPI의 해석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프로파일 해석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7단계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1단계에서 내담자의 그죠? 피검자의 어떤 검사 태도, 수검 태도를 좀 봐야 되겠죠. 수검 태도. 그래서 이제 그 MMPI도 컴퓨터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내담자가 직접 컴퓨터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많은 임상 전문가들이 직접 수기로 체크하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거기에 체크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수검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MMPI 검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답안지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데 이 내담자가 이렇게 표시했다 또는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규칙이나 이런 질서들을 좀 잘 안 지키는 친구인가 라는 것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잘 이렇게 칠하다가 거의 이제 300번 이상 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칠하고 만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처음에는 에너지 수준이 높았지만 뒤에는 에너지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그죠? 에너지가 좀 쉽게 떨어지는, 흥미나 집중이 좀 쉽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적인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기로 이렇게 그 체크하는 것들, 그 다음에 태도, 그죠? 이제 그 검사자가 앉아서 뭐 50분에서 90분 정도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들, 내담자가 뭐 자꾸 물어본다든지 질문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이제 우리 검토해야 된다. 질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척도별로 점수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네, 척도별로 이제 점수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척도가 유의미한가, 또는 어떤 척도가 너무 높은가 낮은가, 또는 어떤 그 점수의 척도 개별적으로 어떤 점수에 유의미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는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척도별로 이제 점수를 검토했다면 척도 간의 상관성, 연관성을 좀 보겠다. 척도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MMPI에서 2번 척도하고 그 다음에 내용 척도에서 뭐 디프레션 척도나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척도 간의 연관성. 그리고 네 번째로 척도 간의 응집 분산을 찾고 그에 대한 해석적 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단계. 척도 간의 분산과 응집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코드 타입을 우리가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드 타입. 예를 들어서 2번 척도하고 7번 척도가 같이 상승했는지, 아니면 4번, 5번, 6번 척도가 V자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형태들을 좀 확인해 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낮은 임상 척도. MMPI2에서는 우리가 이제 낮은 임상 척도에 대한 해석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임상 척도 검토하지 않지만, 우리가 뭐 9번 척도 같은 경우에 낮은 9번 척도는 그죠? 낮은 에너지 수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높은 2번 척도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뭐 타당수 척도에서 뭐 K 척도라든지 F 척도가 낮다라는 것들은 K 척도가 만약에 낮다라면 그죠? 너무 부정왜곡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F 척도가 낮다면 방어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에서 형태적인 분석. 네, 형태적 분석은 이제 코드 타입과 마찬가지로, 그죠? 프로파일 자체의 형태. 예를 들어서 1, 2, 3 코드가 올라갔으면 신경증의 가능성, 그 다음에 6, 7, 8, 9 코드가 올라갔으면 정신증의 가능성, 이러한 형태적인 분석들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전체 프로파일,